시알국어 양인쌤입니다. 자, 교과서 83쪽, 자습서 131쪽을 펼쳐 놓으세요. 소신성의 후에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는요, 관련 개념이 읽기 활동입니다. 읽기 활동. 우리 읽기 활동을 보면 읽기 전 과정이 있고, 읽기 중이 있고, 읽기 후 활동,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활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아마 살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83쪽은 읽기 전중후 활동 중에서 읽기 전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읽기 전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기 이런 것들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책의 표지를 살펴보겠죠? 자, 책의 표지를 살펴보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글을 읽고 있나? 자, 여러분을, 예컨대 내가 소논문을 쓴다. 흥미로 읽는다. 아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다. 등등 이런 다양한 목적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을 정하게 되는 거죠. 책의 표지를 보고 내용을 예측해 보고요. 자, 읽기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논문을 쓰려면 필요한 내용만을 발췌해서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발췌독이라고 합니다. 자, 흥미롭게 읽는다면 그냥 쭉 훑어보면서 가볍게 읽으면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통독, 영어로 스킵이라고 하죠. 스킵해서 통독으로 읽고요. 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정독이라고 하죠. 정독 혹은 숙독, 익힐 숙자에 익혀서 읽는데 숙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읽기의 목적과 방법을 읽기 전 단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밑에 봅시다. 여기에 자, 표지를 통해서 이 글의 특성은 무엇이냐? 필자가 천문학자이니까 우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겠네. 등등등 이런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는 점. 자, 목적에 따라서 글을 어떤 방법으로 읽을지를 정해 봅니다. 자, 지식을 얻고 싶을 경우에는 어떤 지식을 얻게 정독을 해야 되겠고요. 소논문을 쓰는 것이라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발췌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읽어보려면 통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읽기 전 단계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걸 이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 나오죠? 자, 제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신성의 후예라는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후예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뜻이니까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책은 인간의 생명이나 우주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다. 내용을 예측해 보는 거죠. 이것도 읽기 전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좀 알고 싶으나 자, 이런 것들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써보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바로 읽기 전 활동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읽기 중 활동. 자, 읽기 중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것들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고요. 자, 자습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읽기 중에 중요한 내용, 궁금한 내용인 표시. 밑에 표시라고 하는 건 예컨대 동그라미 친다거나 밑줄 긋거나 체크한다거나 물결 표시한다거나 다양한 표시를 할 수 있죠. 밑줄 긋기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읽습니다. 읽기 합니다. 자, 그리고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또 읽기 합니다. 그 다음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읽기 합니다. 중심 내용 발표하죠.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여러분들 이게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정리란 말이 들어있으면 이건 읽기 중이 아니고 읽기 후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문제 많이 나요.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읽는 것은 읽기 중 활동이고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면 읽기 후 활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의도를 추리한다, 생각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읽는다. 다 읽기 활동 내용에 속하네요. 자, 이제
오른쪽 가서 자 제목 밑에 제재 객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잡서를 펼쳐 놓으시고 자 여러분 이 글이 어떤 천문학자가 필자로 쓴 글이고 초신성이라는 우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글의 갈래가 설명문이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글의 갈래는 설명문이 아니죠. 수필입니다. 주의하세요. 별별빵빵. 왜 수필입니까? 이 글에 보면요. 내가 밑에 보면 보세요. 내가 세 번째 같은 질문. 자, 서술자가 직접 1인칭으로 등장합니다. 서술자가 1인칭으로 등장해서 필자 자신의 체험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체험 끝에 필자의 생각과 교훈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잖아요. 자, 체험으로부터 깨달음과 교훈을 덧붙이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갈래를 우리가 다 아다시피 수필이라고 한다는 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이런 과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삶에 대해 성찰하고요. 사색하고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서 초신성이 우리 인류와 인간과 이 지구상의 생명체에게 뭔가 선물, 원소들을 선물로 준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나눔과 사회 환원을 해야 된다. 자, 그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합니까? 유추의 방식으로 전개하죠. 유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사례를 활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 기본적으로 깔아두시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생은 박씨군요. 자,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으로 훅 들어옵니다. 자, 필자가 구체적인 대화를 직접 인용함으로 대화의 직접 인용이라고 메모하세요. 혹은 별표해 놓거나 잡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별표하시고 교과서를 펼쳐 있는 분들은 메모합시다. 대화를 직접 인용했다. 그리고 그걸 되풀이해서 물어봅니다. 학생은 박씨네요. 그럼 본이 어디입니까? 이러면 본이라고 하는 건 본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의 본관, 본은 뭡니까? 그런데 김씨 하면 김의 김씨, 이씨 하면 전주 이씨가 대표적이죠. 이때 김씨 앞에 붙는 김해라는 지역 이름, 이씨 앞에 붙어있는 전주라는 이 지역 이름이 본관 혹은 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있는 본관, 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성씨의 시조, 양씨나 뭐 이씨나 김씨나 그 성씨의 시조가 처음 털을 잡은 그 시조들이 털을 잡은 시조가 생겨난 털을 잡은 그런 장소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 학생은 자, 땡땡 박씨입니다. 자, 본은 이런 박씨의 대표적인 어떤 본은 밀양 박씨입니다. 밀양 박씨. 자, 경남 밀양 있죠, 밀양. 자, 밀양 박씨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불구하고 필자가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본이 어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은 밀양 박입니다. 두 번 했습니다.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화가 나겠네요. 당연히 이 질문을 받은 학생 어리둥절할 만합니다. 화가 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필자의 행동이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대화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효과의 내용을 한번 반복되니까 왜 그러지? 관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뭔가 다를 수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자, 상식과 통념이 자, 우리 갖고 있는 상식이 즉 통념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본문 가볼게요.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로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황, 인 등이 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자, 사람 몸 구성 요소 이게 주요 화제가 되겠네요. 붙여놓고요. 자, 원자의 개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소가 전체 63% 제일 많네요. 질량으로 했을 때 질량 원자 개수는 수소가 많고 질량을 치면 산소가 그 다음으로 많다, 제일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거운 원소들도 몸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르네요. 우리가 사람 몸을 제일 많이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물으면 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 몸의 대부분의 구성 요소가 물이라고 답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물은 우리가 화학기호로 H2O라고 쓰죠. 그러면 물은, 자, 이거는 물 하나, 자, 이거는 분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원소를 가리킬 때는 물이 아니라 물을 이루고 있는, 자, 물 속에는 수소가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있는 그런 화학적 결합물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물이 우리 몸의 60% 이상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몸속에 제일 많은 게 수소란 얘기죠. 그 다음 많은 게 산소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원이 어디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리고 자기가 답합니다. 어디에서 왔냐면 수소 원자는 우주 초기에 우주의 나이가 1초일 때부터 대략 3분의 1 때까지 초기에 만들어졌다. 그럼 이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그죠? 빅뱅 시에 수소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문답법이라고 하죠. 자, 그럼 문답법의 효과가 무엇일까요? 자, 이쪽에 또 한번 정리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문답법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단락별로 화제를 제시해 줍니다. 단락별로 화제를 제시해 주고요. 단락별 화제를 더 선명하게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독자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예측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 효과를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던짐으로써 화제를 제시하고 그 독자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빅뱅 이론을 정립한 조지 가모 교수가요.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만나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을 최초로 만드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자, 조지 가모 교수의 전문가죠. 전문가? 적으세요. 전문가의 이론과 의견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몸의 핵심 요소이자 기구를 띄우기에 종종 집어넣는 기체이고 미래 자동차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고 우주 전체의 질량의 70%를 차지하는 이 원소 뭡니까? 바로 수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주에 고루 뿌려준 후에 오늘날 우리 몸속에 자리 되었다. 라는 얘기를 현대 우주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지 가모 교수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렇다면 수소와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또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문답법을 통해서. 자, 그것들은 그 무거운 원소가 예컨대 뭐가 있냐면 여기 탄질산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세요. 탄질산. 첫 글자를 따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탄질산 같은 것들은 작은 별, 이것도 메모치세요. 작은 별은 태양 같은 별을 가리킵니다. 만들어졌다고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영어로 스타, 별은 스타라고 쓰는데요. 여러분 스타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가리키죠. 스스로 빛을 내는 별, 말로 항성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구 같은 이런 천체는 우리가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 같은 작은 별 주위는 주위를 도는 별을 행성이라고 하죠. 자, 플래닛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작은 별, 이때 별이 지구 같은 행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태양 같은 별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 그럼 태양은 항성들의 세계에서는 크기로 볼 때는 작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자, 거기에서 탄질산 같은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작은 별들은요, 뜨거운 중심부에 수소를 핵융합해서
빛을 만드는 태양이 빛을 내는데 그 빛이 바로 수소를 핵융합해서 나오는 그 열과 그리고 빛을 가지고 만드는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수소를 가지고 빛을 만드는데 그때 무엇이 헬륨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의 태양이 바로 그렇게 핵융합 발전을 하면서 빛을 내고 수소를 원료로 해서 헬륨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수소가 다 고갈되면 탄소를 만들고요. 그 탄소를 이용해서 다시 산소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탄질산의 순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 중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 나가고 일부는 수명을 다하는 별의 핵을 이루어서 최후를 장식합니다. 자, 작은 별의 최후. 작은 별의 최후는 자, 탄질산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최후를 맞이하는데요. 마지막은 그 단단한 탄소 덩어리만 남겠죠, 최후에.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별을 탐사해 보길 권한다. 다만 중력이 워낙 세서 일단 착륙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자, 별을 떠나서 돌아오려면 그 별의 중력을 이기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탄소의 단단함이 워낙 중력이 세기 때문에 착륙은 할 수 있지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평생 살아야 한다. 재밌는 얘기를 덧붙이고 있네요. 자, 흥미를 주기 위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태양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지는 탄질산의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인마철 역시 암기하세요. 이거는 태양보다 10배 가까이 무거운 10배나 무거운 별, 큰 별이죠. 자, 작은 별 설명을 마치고 이제 무거운 별로 설명의 과정이 넘어왔습니다. 자, 이거 보면 과정에 의한 설명이죠. 과정에 의한 설명인데요. 자, 이제 무거운 별 넘어왔습니다.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보다 굵고 짧은 삶을 산다. 짧고 굵은 삶을 산다. 여러분들, 자, 무게가 무거우면 수명은 짧다. 다시 말하면 반비례 관계에 의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들 옛날 공룡이 살던 시대에 공룡이 몸집이 큰 공룡들은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이런 뭐 장기라든가 그 육체의 소모가 크죠. 그래서 수명이 길지 않았다고 합니다. 클수록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의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작은 별들이 수명이 100억 년. 아까 태양 같은 작은 별의 수명은 100억 년인 반면에 자, 무거운 별들, 크고 무거운 별들은 수명이 1000만 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 무거워서 그만큼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무거운 원소들을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다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할 수 있다. 특징이네요. 따라서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황인마철. 자, 마지막 철이 만들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자, 폭발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초신성 폭발.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이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옆에 정리한 내용을 잘 한번 주의해서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습서가 있는 친구들은 옆에 별표를 꼭 해놓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지금 교과서 얼른 필기하세요. 자, 각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질량의 크기 순서라는 점, 그죠? 질량의 크기 순서로 과정에 의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대로 질량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 제일 가벼운 원소인 수소는요. 자,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빅뱅. 자, 빅뱅 시 우주 초기 빅뱅 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무거운 원소인 헬륨은요. 자, 우주 초기에 빅뱅 시가 아니라 작은 별들이 태양 같은 작은 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태양 같은 작은 별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수소를 핵융합하면 헬륨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헬륨을 또 핵융합하면 그 다음 탄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또
탄소를 또 핵융합하면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헬탄산 이런 순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들은 둘 다 작은 별에서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작은 별은 태양 같은 별을 가리키는데 무게는 가볍지만 수명은 길다. 반비례 관계이고 수명이 약 100억 년 정도이고요. 자, 작은 별의 최후는 뭐가 된다? 최후는 탄소 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무거운 원소는 황인마철인데, 황인마철. 자, 이것들은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 무거운 별입니다. 자, 역시 핵융합해서 만들어지고요. 자, 무거운 별은 무게는 무거운 대신에 수명은 짧은 반비례 관계를 역시 보여주고요. 수명은 1000만 년밖에 안 됩니다. 1000만 년. 자, 그리고 이 무거운 별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최후는 초신성 폭발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무거운 별이 갖고 있던 황인마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어떻게 해요? 자, 온 우주로 폭발을 하면서 온 우주로 원소들을 뿌려줍니다. 원소들을 뿌려주는 것이 초신성 폭발의 최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신 문제에서 이 부분이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로 출제가 100%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쌤이 손에 이 장을 확 지질게요. 네, 다음 페이지. 읽기 중간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요. 왼쪽 날개 보시면 이런 질문이 하나 뚝 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나의 원래 읽기 목적과 수준에 과연 이 글의 내용이 적합하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읽기 중 활동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읽기 목적과 글의 특성에 맞게끔 내가 적절한 방법으로 읽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역시 읽기 중 활동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의 목적이 예컨대 소논문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읽기 방법은 발췌독을 하고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충분히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거 그냥 흥미로 읽기엔 좋겠지만 내가 논문제를 삼기에 너무 너무나 그냥 나이브하다. 그러면 읽기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조정을 통해서 이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읽기 방법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중간중간 읽기 중 활동으로 자기의 읽기 목적과 방법을 연결시켜서 수정할 수 있다는 점. 예컨대 밑에 봅시다.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독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정독이라는 방법을 택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쉬운 내용이야. 그럼 남은 부분은 그냥 통독으로 바꿔야 되겠다. 읽기 방법을 바꿨네요. 그쵸? 자, 이렇게 중간에 바꿀 수 있다는 점. 자, 그 밑에 봅시다. 처음에 그냥 재미삼아서 통독으로 시작했습니다. 흥미의 목적으로 통독이라는 방법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흥미롭고 내용이 전문적이야. 내 수준은 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읽기 방법을 정독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읽기 중간에 활동으로 읽기 목적과 방법을 검토해보고 조정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읽기 중 활동의 내용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본문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큰 별이 마지막에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별은 초신성 폭발을 할까요? 아닙니다. 작은 별은요, 초신성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별의 최후는 단단한 탄소 덩어리로 끝나는 거죠. 작은 별은 초신성 폭발을 하지 않고 그냥 탄소 덩어리로 끝난다. 자,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블랙홀이나 중성자 변환에 갇히지만 대부분의 물질, 초신성을 이루고 있는 무거운 원소들 있지 않습니까? 황인마철, 이런 대부분의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되돌아간다. 되돌려준다. 하는 거죠. 자, 만일
이 초신성의 폭발을 통해서 우주에 나눠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역시 질문을 던지는 문답법을 쓰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남았네요. 문답법. 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젊은 별, 태어난 젊은 별은 수소와 헬륨밖에 갖고 있지 않겠죠. 태양도 예외가 아니다. 태양은 나중에 태어난 젊은 별인 거죠. 자, 태양도 젊은 별인데 초신성이 만약에 태양 같은 젊은 별에게 주지 않는다면 태양계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수소와 헬륨만 가지고는요, 우리 인체를 생명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문답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소신성이 폭발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정리하면 결과적으로는 초신성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인데요. 그 어떤 역할을 합니까? 꼭 별표해 두시고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생명체를 이루는 다양한 원소를 흩어지게 한 것이 바로 초신성의 역할이고요. 태양 같은 전문별에 수소, 헬륨 이외에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상에 이런 무거운 원소와 같은 선물이 도착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만약 폭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주 전체로 본다면 무기물 우주, 생명체가 없는 무기물 우주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었을 것이다. 반복된 얘기네요. 결국 정리 문장이 나오네요. 우리 몸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누가 줬죠? 초기 우주 빅뱅 할 때 주었고 그 외 다른 원소들 작고 큰 별, 작은 별들은 뭐 줬습니까? 태양 같은 작은 별들은 탄소, 질소, 산소 같은 걸 줬고요. 그 다음 큰 별들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황인, 마그네슘, 철 같은 무거운 원소를 주게 된 거죠. 결국 우리 몸속의 원소는 초기 우주에 수소가 일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같은 걸 통해서 얻게 된 탄소, 산소, 탄질산 그리고 황인마철 같은 다양한 원소들이 들어오면서 결국 형성되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몸은 초신성의 후예다. 뭐 이런 얘기를 결론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에 태어나기 전 46억 년 전 어느 날 태양이 있기 전 이 근처에서 살다가 폭발한 초신성 폭발이 우리 지구에게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다. 이때 한 별이 뭡니까? 초신성 폭발인 거죠.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긴 것과 뭐가 다르냐면 누군가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자, 신기하지 않은가? 신기하다. 서리법이네요. 신기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설명하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학생의 번호 어딥니까? 또 네 번째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자 이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우리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신성입니다 하고 자, 필자의 의도를 잘 이해한 착한 학생이네요. 의도를 파악한 학생이 이렇게 답합니다. 자, 필자는 여기서 이제 설명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글을 끝내지 않고요. 갑자기 우주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 사회로 내용을 바꿨네요.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땀 흘려 이룩한 재화는 돈입니다. 돈, 부, 기술, 지식, 능력 같은 것들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돈을 기부하거나 기술, 지식, 능력 같은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 많죠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마치 누구와 같다?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자 사회로 이야기를 확장해 가겠습니다. 자 사회로 우주의 얘기에서 사회로 이야기를 확장해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호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한다. 자,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에서 사회의 섭리로 필자의 관심을 옮겨오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적인 얘기로 주제를 옮겨왔습니다. 자, 자연의 섭리가 인간 사회와 닮았다. 이거 바로 어떤 설명 방식입니까? 유추에 의한 논리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자, 끝단락입니다.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강사로 오신 어떤 연사께서 강연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자, 큰 따옴표로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천 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열심히 살면 오히려 5천 명을 열심히 살면 5천 명을 먹여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자, 필자인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꼭 초신성 같구나. 유사점을 발견한 거, 이게 바로 유추를 통한 주제 전달이 되겠네요. 그죠? 유추라고 하는 것을 대상을 유사한 다른 대상에 유사한 다른 대상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초신성, 자연의 어떤 원리, 자, 초신성이 다시 만든 원소를 우주의 골고루 선물해 준 것처럼, 자, 훌륭한 사람, 인간도 자신이 이루는 어떤 능력과 기술, 지식 등을 나누어 준다. 자,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거죠. 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초신성이 원소를 나눠주지 않고 만약에 폭발만 있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켜서 주변을 망가뜨리는 폐해, 이건 초신성의 폐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폭발만 했을 때는 폐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폐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초신성 폭발과 함께 폭발이 있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시켰다. 폭발 플러스 원소의 환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주의 생명의 씨앗, 기원을 가리키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도 쓰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은유죠, 은유? 아닌가? 서리법이네요.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자,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진짜 질문이 아니라 초신성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나 주장을 펼치고 있네요. 자, 질문 형식을 통해서 메시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내용이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원의 주요 개념의 읽기 과정에 따른 활동, 읽기 전 활동, 중 활동, 그리고 읽기 후 활동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읽기 중 활동에 추가할 내용이 더 추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메모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모르는 내용이 나올 때요. 어려운 게 나오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사전을 참고할 수도 있고요. 참고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링크를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역시 스마트폰으로 소장을 펼쳐서 뜻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읽기 중 활동에 포함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전체 흐름과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리거나 정리해 보는 것, 구조와 흐름을 정리해 보는 것도 읽기 중 활동입니다. 이 글은 병렬식 구조로 중요한 것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런 그림과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중간중간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도 읽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뭡니까? 읽기 후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바꾸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친숙한 사례에 빗대어 설명해 보는 것도 읽기 중 활동에 포함됩니다. 다음은요, 이제 읽기 후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펼쳐 놓으세요. 읽기 후 활동. 자, 읽기 후 활동은요,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는 거, 요약 정리하기,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자, 중간중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하는 거는 읽기 중 활동이고요. 전체 중심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거는 읽기 후 활동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보는 거. 그죠? 초준성의 후회가 난데 우리 인간에게 초준성의 선물을 준 것처럼 나도 이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예컨대 청소를 잘했기 때문에 청소를 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연관짓는 것도 읽기 후 활동입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핵심어를 골라보고 골라 적고 중심 내용을 요약해 보는 거 읽기 후 활동에 속하는 거죠. 읽기 후 활동 1번이네요. 자, 읽기 후 활동 2번. 자, 마지막 문장을 보고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연관시켜 보는 거. 자신의 삶과 연관 짓기 이것도 읽기 후 활동이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전체적으로 읽기 과정의 성찰, 읽기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성찰과 부족한 점 보완할 거를 생각해 보는 거 이것도 역시 읽기 후 활동에 포함되겠습니다. 예컨대 독서 과정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돌아보고 성찰하기. 그래서 독서가 잘 된 건지 혹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읽기 후 활동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같은 읽기 전, 중, 후 활동을 표로 정리한 건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고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놓기 바랍니다. 자, 읽기 전 활동은 경험과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제목이나 목차를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본다.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서 읽기 방법을 정한다. 자, 이렇게 읽기 전에 내용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방법에 따라서 읽습니다. 자, 중간중간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을 만든 것을요. 답을 찾으면 읽기라는 단어가 들어있네요. 자, 만들어 보기, 예측해 보기, 읽기 방법 정하기가 읽기 전에 제목에 꼭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읽기 중에는요, 파악하며 읽기, 찾으며 읽기, 밑줄 그으며 읽기, 판단하며 읽기 같은 단어가 뒤에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 그으며 중요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을 표시하면서 밑줄 그으며 읽기, 그다음 의도를 추리하거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읽기하는 것이 읽기 중 활동에 포함되고요. 마지막으로 읽기 활동은 전체 내용을 전체 아까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은 읽기 중 활동이라면 이제 전체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읽기 후 활동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읽기 후 활동이고요.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해보고 새롭게 삶과 연관 지어보기 나왔죠? 그 다음에 필자의 관점을 비판하거나 대안 찾아보기, 또 연관 독서하기, 다른 관점과 비교해보거나요. 다른 글을 더 찾아보거나 같은 소재의 다른 글을 찾아보거나 여기 연관 독서라고 합니다. 마지막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해 본다. 아까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읽기 활동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고 길이도 짧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